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은 많이 깨지고 상처받고 저처럼 이제 대형 사고 실수를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비난받겠죠. 근데 제가 천하제빵이란 프로그램을 이때까지 방송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프로그램 중에 가장 열심히 열정을 쏟아부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드디어 탈락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빵을 만드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무래도 프로그램 분량상,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제가 빵을 얼마나 좋아하고 빵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저의 작업실에서 제가 빵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2021년 5년 전부터 키워오던 르방 스타터고요. 이걸로 이제 제가 사워도우 빵을 굽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프레시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이는 제가 냉장 보관을 하고 있고 안에 거미줄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미 몇 번 뒤적거려서 조금 숨이 죽긴 했지만 요거를 이제 1대1대1로 섞어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액체 괴물 같죠? 제가 사워도우 4덩어리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스타터가 300g 정도 필요하니까 오늘은 120g, 120g, 120g을 해볼게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르방을 120 정도 넣겠습니다. 물은 그냥 수돗물 쓰셔도 되고 생수 쓰셔도 돼요. 125g. 밀가루도 125g. 저는 프랑스 밀가루 트라디시옹 T65를 쓰고 있어요. 빵 부피도 적당히 잘 나오면서 그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빵을 구웠을 때. 제일 무난한 밀가루인 것 같아요. 네, 125g 넣고 그냥 잘 뒤적거려서 섞어주시면 되고 알갱이가 그냥 안 보일 정도까지만 뒤적거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더 많이 섞을수록 이 스타터가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적당히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섞으면 된 것 같습니다. 자, 높이를 좀 평평하게 맞춰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 병의 한 중간 정도까지 스타터가 완성이 돼 있죠. 이따가 이게 한 2배 정도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차올랐을 때 빵을 구우러 갈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2배까지 부풀어 오르는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5시간, 6시간 후에 다시 개봉해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리프레시를 했던 르방이고요. 이제 6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아까 절반 정도 채워져 있었던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완전 넘칠 정도로 르방이 이제 커졌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제 이 아이로 빵을 구워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구울 사워도우에 들어가는 밥스레드 통밀가루고요. 이거는 한 20% 정도 넣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주재료가 되는 거는 코끼리 강령 밀가루인데 전 T65랑 코끼리랑 섞어서 쓰고 있어요. 코끼리는 볼륨감을 낼 때 좋아요. 빵이 좀 통통하게 잘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요게 제가 르방을 키우고 있는 T65 밀가루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워도우를 만들 때 고소한 맛을 많이 내주고 산미도 산뜻하게 잘 올라오는 밀가루인 것 같더라고요. 밀가루도 블렌드해서 본인이 쓰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고 싶은 맛에 따라서 밀가루를 섞는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코끼리를 조금 더 많이 넣고 T65를 중간 정도로 넣어서 890g 맞춰볼게요. 색깔이 완전 다르죠? T65가 미네랄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색깔이 조금 더 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워도우는 물과 밀가루, 소금으로만 만드는 빵이에요. 버터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따가 나중에
콜비잭 치즈와 올리브를 부가 재료로 넣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 밀가루, 소금만 필요해요. 그래서 물의 온도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온도계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대충 감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 빵은 온도가 생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밀가루 넣었고 일단 통밀가루 100g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르방을 300g 정도 넣으려고 합니다. 르방이 진짜 잘 부풀어 올랐어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기포가 뽀글뽀글 있잖아요. 르방의 상태가 좋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중간중간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뽕뽕뽕 잘 뚫려 있는 상태가 르방의 발효가 잘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표면에 약간 주름이 생기면서 기포가 많이 생겨 있죠. 이런 애들은 쉽게 부피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300g을 넣어 보겠습니다. 300g. 물의 온도를 계산할 때는 60도에서 밀가루 온도와 실내 온도를 빼면 되는데요. 지금이 한 17도 정도 되니까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34도를 빼서 대략 그럼 몇이죠? 26도? 아, 26도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온도계가 없어서 대충 그냥 따뜻하다 싶을 때로 물을 맞춰놨거든요. 저도 약간 떨립니다. 물 온도가 잘 맞아야 되는데 못 살아, 온도계가. 얘를 이제 믹서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쿰쿰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먹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발효가 잘 됐나? 엄청 쉬어요. 자, 이제 오토리즈를 들어갈 건데요. 오토리즈는 그냥 저속으로 3분만 섞어주고 그다음 30분 동안 방치시켜 줄 거예요. 오토리즈를 왜 하냐면 물과 밀가루가 그냥 알갱이가 안 보일 정도로만 대충 섞어 놓고 방치를 시켜뒀을 때 나중에 믹싱 들어갈 때 이게 훨씬 더 반죽이 잘 돼요. 그래서 대충만 섞어 놓고 잘 쉬어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30분을 두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 과정일 수 있거든요. 빨리빨리 그냥 성격 급한 분들은 바로 믹싱을 시작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뒀을 때 빵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를, 기공 크기가 달라지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30분간 좀 뜸을 들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사워도우 안에 들어갈 식재료로 콜비잭 치즈와 그린 올리브를 넣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린 올리브 같은 경우는 올리브 자체에 산미가 있어서 사워도우와 잘 어울리는 궁합이 좋은 식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콜비잭 치즈는 이 사워도우의 풍미를 높여주는 치즈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는데 사워도우 한 덩이당 한 50g 정도 들어가면 되니까 오늘은 4덩이를 구울 거고 200g을 다져 놓을게요. 이제 30분 오토리지가 끝나서 소금 20g을 넣고 본격적으로 믹싱을 돌려볼게요. 소금을 미리 안 넣는 이유는 소금이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저속으로 먼저 한 3분 정도 돌려줄 거예요. 오토리지가 끝나서 반죽이 조금 더 쫀쫀해진 게 보이시죠? 자, 저속으로 한 3분 정도 돌려줬으니까 이제 중고속으로 한 4분 정도 돌려줄게요. 반죽이 이 볼에서 떨어질 정도로까지 믹싱을 해야 돼요. 중간에 한번 벽면에 붙은 반죽들을 띄워주면 좋거든요. 좀 더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한번 도와주는 거예요. 확실히 코끼리 반죽이 힘이 좀 좋아요. 그래서 반죽이 완료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살짝 이렇게 반죽을 늘렸을 때 찢어지지 않고 투명한 부분까지 보이면은 반죽이 완료된 거예요. 사실 이 안에서 봐도 되고 이렇게 반죽을 링 모양으로 똑 떼내서
네, 지금 보시면 엄청 잘 보이죠? 끊어지지 않고 이 정도면 믹싱이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반죽을 아까 그 통에 옮겨 담을게요. 이렇게 반죽을 통에 넣기 전에 미리 올리브오일을 한번 밑면에 발라주면은 나중에 훨씬 더 잘 떨어져요. 나중에 올리브오일 특유의 향에 좀 예민한 분들은 포도씨유 같은 걸 넣으시기도 하더라고요. 올리브유 워낙 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올리브유 향을 싫어하지 않고 또 부재료로 올리브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재료인 그릭 올리브와 치즈를 넣을 건데요. 자, 이제 콜비잭 치즈와 그린 올리브를 넣어줍니다. 이 부재료들을 믹싱 단계에 믹서기에 같이 넣고 돌리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재료들은 믹서기에 넣으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안 예쁘게 잘게 잘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넣어주는 게 나중에 빵을 구웠을 때 모양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얘를 한번 그대로 위에 올려줍니다. 남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콕콕콕 위에 박아주면 돼요. 얘를 균일하게 잘 펴준 다음에 이 상태로 발효기에 들어가면 돼요. 뚜껑을 닫고 1시간 정도 26도씨에 설정된 발효기에 넣을게요. 1시간 뒤에 꺼내서 사방접기, 폴딩을 하고 다시 1시간 발효기에 넣고 발효가 완료가 되면 냉장고로 가서 저온 발효를 14시간, 15시간 정도 해줄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반죽에 탄성이 조금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방접기를 해줄게요. 사방접기는 이렇게 당겨와서 한 번씩 덮어주면 돼요. 사방접기를 하면서 반죽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조금 더 넣어주는 거예요. 볼륨감 있는 빵을 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폴딩 동작이. 근데 접을 때 너무 이제 팍팍팍 두드리면서 기공을 빼버리면은 폴딩을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살살 늘려준다, 스트레칭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다시 26도, 27도로 세팅된 발효기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 더 발효를 시켜주고 바로 냉장고로 들어가서 저온 발효를 할게요. 자, 이제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에 좀 물을 묻힌 상태에서 폴딩을 하는 게 좋아요. 은근슬쩍 수분율을 높여줄 수도 있고 반죽을 접을 때 조금 더 손에 덜 묻히고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반죽이 살짝 늘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온 반죽에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업실에 온 지 한 4시간 좀 지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1차 발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냉장고로 저온 발효를 시키러 들어갈게요. 이제 냉장 발효를 14시간, 15시간 들어갈게요. 오케이. 네.
오늘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어저께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반죽을 치고 1차 발효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그 반죽을 냉장고에 넣었었잖아요. 이제 15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좀 넘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이 지금 11시네요. 11시니까 15시간, 16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시간 정도 좀 딜레이가 됐는데 그럴수록 좋습니다. 저는 또 신맛이 나는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맛이 더 강해져요.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와 볼게요. 짜잔! 반죽이 이 정도로 커졌습니다. 확실히 어제 반죽보다는 한 1.5배 이상 커진 것 같아요. 아주 탄력 있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키운 1등 공신이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사워도우는 이스트 없이 만드는 빵이라서 제가 키운 요 효모가 일종의 곰팡이 균이죠. 이 효모가 이 빵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고마워 르방. 자, 그러면은 이 아이를 이제 분할을 해볼게요. 4덩이로.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이 반죽을 분할하려면 더 날카로운 스크래퍼가 필요한데 제가 그거를 천하제빵 촬영장에 두고 왔나 봐요. 그래서 약간 뭉툭한 아이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또 이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아이로 분할을 해볼게요. 이거 없으면 잇몸 아니야? 제가 뭐라 했나요? 이거 없으면 이빨로 하시겠다고.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네. 제가 르방을 키웠던 이 T65 밀가루로 덧가루를 써볼게요. 사워도우는 진짜 덧가루를 아낌없이 마구마구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잘 달라붙지 않고 편하게 반죽을 만질 수 있습니다. 가끔 덧가루를 이렇게 많이 뿌려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차피 사워도우는 수분율이 높아서 괜찮습니다. 수분율이 대충 한 74%,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벌써 이 신맛의 향기가 엄청납니다. 남아있는 치즈와 올리브 아까우니까 다 긁어서 뿌려줄게요. 얘를 이제 4등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잘라지네요. 좋습니다. 한 덩이가 얼마 정도 할까? 0.61. 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얼추 다 0.6 언저리로 맞춰놨어요. 무게를 안 쟀는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나의 분할 실력 칭찬해. 좋았어. 자, 이제 둥글리기를 해주면 됩니다. 둥글리기는 그냥 아직 이제 성형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각진 모서리 없이 동그랗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분간 방치를 시킬 거예요. 여기도 덧가루를 좀 통에다가 뿌려주고 이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둥글게 둥글리기 할 때는 너무 이제 기포를 많이 빼지 않는 게 좋아서 살살살살 이렇게 아기 다루듯이. 벌써 동그래졌죠? 자, 얘도 지금 요런 잘린 반죽들이 모났잖아요. 얘를 살짝 뒤집어서 둥글게 이렇게 해서 끈적끈적한 부분이 없게 또 이렇게 동그랗게 접어줍니다. 통이 좀 부족한 관계로 얘는 그냥 바깥에다가 놔둘게요. 얘네들은 뚜껑을 덮어놓고 얘네들은 천을 덮어둘게요. 이거 원래 바게트 만들 때 쓰는 천인데 마르지 않게 이렇게 살짝 덮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30분간 방치를 해둘 거예요. 30분간 놔두면 반죽들이 조금 더 나중에 성형할 때 잘 늘어나거든요. 오케이, 30분. 오늘 만드실 빵이 종류가 어떤 빵인가요? 아, 네. 제가 오늘 만들 빵은 사워도우라는 빵인데요. 대충 비주얼이 이거 제가 옛날에
굽고 말려둔 거라서 많이 부피가 줄긴 했어요. 이렇게 생긴 사워도우 빵입니다. 사워도우는 말 그대로 신맛이 나는 빵이에요. 근데 안 드셔보신 분들은 빵에서 어떻게 신맛이 나지? 그거 상한 거 아닌가? 빵에서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워도우에서 신맛이 나는 이유는 우리 왜 김치도 이렇게 오래 발효가 되면 묵은지가 되잖아요. 그 신맛을 내는 게 유산균 젖산 발효 때문인데 빵도 자연적으로 발효를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김치처럼 산미를 띠게 돼요. 그래서 이 빵은 자연적으로 천천히 발효가 돼서 신맛이 나는 건강한 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워도우라는 거는 우리 인류가 정말 고대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아주 느리게 만드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옛날 그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피라미드 노동자들이 이 곰팡이균을 이용해서 빵을 구워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이제 이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는 빵을 구울 때 보통 이런 이스트를 쓰게 돼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런 가루로 돼 있거든요. 가루로 돼 있는 이스트도 있고 생 이스트라고 해서 약간 그 고체 블럭 같은 게 팔아요. 이 이스트라는 거는 특히 드라이 이스트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효모를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반죽에다가 넣으면 빵이 금방 만들어져요. 뭐 한 2시간, 3시간 만에 반죽부터 굽기까지 빵이 뿅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트가 없이 제가 이렇게 키운 르방처럼 천연 효모를 이용하게 되면 빵이 만들어지는데 이틀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꼬박 1박 2일이 걸리는 빵이라서 사실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리한 방식의 이스트가 나왔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르방을 키워가고 르방에 밥을 줘가면서 얘를 열심히 키워서 오래 걸리는 1박 2일이 걸리는 빵을 만들어 먹어야 하냐. 이 사워도우의 장점은 일단 저는 사실 맛 때문에 먹어요. 왜 묵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빵도 이렇게 천천히 천연적으로 발효시키게 되면은 그 특유의 풍미가 생기게 돼요. 신맛도 나오게 되고. 근데 저는 그 신맛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워도우의 풍미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워도우를 막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워도우가 사실 건강에도 무척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은 빵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워도우에는 버터와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빵보다 천천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통밀이나 호밀이 들어간 사워도우를 즐겨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글루텐을 분해시켜 준대요, 이 효모가. 인간이 조금 더 소화가 쉽게 되는 방식으로 빵을 미리미리 분해를 시켜 놓기 때문에 사워도우는 먹었을 때 소화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빵 먹고 나서 나 더부룩해, 밀가루가 소화 잘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사워도우를 한번 드셔보시면 확실히 속이 편안해지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워도우를 처음 먹기 시작한 게 빵은 너무 먹고 싶은데 계속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빵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버터, 설탕 안 들어간 빵도 당연히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르방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워도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됐는데 너무 제 입맛에 잘 맞고, 그리고 실제로 뭐 요즘 많은 빵들이 유행하지만 두바이 쫀득 쿠키도 유행하고 버터 떡도 유행하고, 하지만 그런 빵들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고 나서 약간 죄책감이 드는 빵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그런 빵들 너무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빡세게 다이어트를 할 때는 먹기 힘든 빵들이라서 그럴 때 그냥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빵들을 찾아다니다가
사워도우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원제빵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 1라운드가 나만의 시그니처 빵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빵을 제일 잘 만들 수 있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오래 먹어온 빵이 사워도우인 것 같아서 1라운드 시그니처 메뉴에 이렇게 사워도우를 선보이게 됐어요. 제가 이 르방을 키운 지 이게 2021년쯤에 만든 르방이거든요. 사워도우를 이렇게 만들어 먹기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제가 모든 빵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빵이고 달달한 빵도 좋아하고 자극적인 빵도 좋아하지만 평생 딱 한 종류의 빵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사워도우를 고를 거예요. 그리고 이 사워도우는 버터와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이라서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그리고 강아지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용인에 있는 마더스 오븐이라는 빵집을 좋아하는데 그 빵집도 사워도우 전문점이거든요. 대표님 부부께서 구례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구례 쪽에서 빵집도 하고 클래스도 여시는데 거기서 키우는 강아지가 이 사워도우 빵을 좋아하더라고요. 인스타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강아지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이고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빵이라는 게 그게 참 이 사워도우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애기 조카가 1살이었나? 2살이었나? 그때 사워도우를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나요.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사워도우는 뭐 이제 혹시 부모님이 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당뇨가 있으시다. 또는 갓난 애기한테도 먹일 수 있는 빵이 필요하다. 강아지한테도 빵을 주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워도우 전 국민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한 빵이 인기가 많아지긴 쉽지 않겠죠. 옛날에는 정말 사워도우라고 하면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고 이 특유의 신맛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사워도우 전문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사워도우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좋아하는 지인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 아이들을 만져볼게요. 지금 보시면 벌써 여기에 커다란 기포가 하나 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볼록한 기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그냥 살려서 굽는 편인데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빵이 예쁘게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터트리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핀셋을 구매를 했는데 이걸로 그냥 손쉽게 터트릴 수 있습니다. 자, 한 20분 이상 이 아이들을 잘 방치를 해줘서 이제 좀 성형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역시 또 덧가루를 아낌없이. 성형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제일 편한 방법으로 오늘 성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의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아이도 한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꼬집꼬집해서 틈을 메꿔줘요. 지금 이 사워도우는 부재료를 많이 넣은 사워도우여서 틈을 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반느통에 이렇게 캡을 씌워 놓으면 덧가루를 안 뿌려도 그냥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헤어캡입니다. 자, 여기도
틈을 꼬집꼬집해서 벌어지지 않게 잘 메꿔줘요. 그리고 가운데로 잘 맞춰줍니다. 자, 두 번째 성형을 해볼게요. 최대한 균일하게 퍼줘야 성형이 더 수월해져요. 왼쪽에서 접고 오른쪽에서 접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살짝씩 늘려주면서 접어줘요. 와, 여기 진짜 엄청 큰 기포가 있네요. 기포는 근데 굳이 안 빼셔도 돼요. 제가 이게 작업대가 아무리 높이를 맞춰놔도 반죽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자세로 하다 보니까 제가 천하제빵을 준비할 때는 하루에 작업실에서 거의 한 8시간씩 했거든요. 이 자세 때문에 허리가 나가서 한 2달 정도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자세 다시 바르게 살았더니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빵 하시는 분들, 셰프님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허리 건강이 중요한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이 냉장고가 제가 당근에서 중고로 10만 원 주고 산 냉장고인데 소음이 꽤 크더라고요. 여기 있는 장비 제가 다 중고로 산 거거든요. 발효기랑 오븐이랑 믹서기 전부 다 중고 제품이에요. 중고 제품들도 충분히 성능이 좋아서 중고 완전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냉장고는 웬만하면 새 제품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냉동고 같은 경우에 또 성에가 잘 끼고 냉장고가 이게 온도가 좀 많이 요동을 쳐서 냉장고는 새 제품을 추천드리고 발효기나 오븐, 믹서기는 중고 완전 강추입니다. 저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에 산 것 같아요. 아, 월드세이키. 근데 요 월드세이키라는 브랜드가 약간 오븐계 에르메스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오븐이에요. 원래 가격은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형을 완료했습니다. 모양을 예쁘게 바로 잡고 이대로 한 1시간 조금 넘게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이소에서 산 캡인데 1,000원짜리인데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마르거나 너무 발효기 안에서 습기가 차지 않게 캡을 씌워줄게요. 다이소 헤어캡 너무 편해요, 제빵할 때. 헤어캡을 쓰시는 거군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저도 베이킹 선생님이 알려주신 꿀팁이에요. 제가 클래스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26도로 예열된 발효기에서 1시간 정도 놔두고 상태를 보고 추가 발효를 할지 결정을 할게요. 빵을 발효시키는 동안 제가 좋아하는 썬드라이 토마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토마토를 잘라서 올리브 오일이랑 소금, 후추 조금 뿌려서 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사워도우 빵이랑 정말 잘 어울려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맨 처음에 빵을 네. 좋아하시게 됐나요? 빵은 사실 진짜 아기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엄마가 요리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식을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파리바게뜨 같은 곳에서 빵도 많이 사오셨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한 끼를 그냥 샌드위치로 먹기도 했었어요. 급식실에서 이제 줄 서서 밥 먹기 좀 시간 아깝기도 하고, 샌드위치는 진짜 김밥처럼 간단하게 그냥 휘리릭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좀 간편하게 빵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빵을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거든요. 이제 입시 상담 이런 거였을 텐데, 그래서 저희 엄마가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파리바게트에서 그 롤케이크를 사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그 빵을 드리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빵을 계속 보고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이거 한 입 먹을래? 그러셔서 상담하면서 빵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한 줄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 갖다 드리려고 사준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그 정도로 제가 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돼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빵지 순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빵지 순례를 일찍 다닌 편이죠. 올리브오일이 어디 갔을까? 제가 쓰는 많은 올리브오일이 있는데 이 데체코 올리브오일이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빵을 만들면서 용량을 아낌없이 쓰기에 좋은 올리브오일이라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분해 놓고 쓰고 있어요. 아무튼 대학생 때 뭐 홍대라든지 아니면 그때는 뭐 성수동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 또 어디 있었지? 저는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빵집도 갔었어요. 악디였나? 거기 빵집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낙성대역 쪽에 있는 장블랑 제리도 좋아했었고, 강남역 이런 데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기에 빵집들이 몇 개 있었어. 그리고 나폴레옹 제과점. 아, 생각나는 빵집들이 벌써 이제 그때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파리바게트에서 왜 하루가 지난 빵이라든지 밤에 마감 세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던킨도너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한 50% 할인된 가격에 빵 이렇게 6개 이렇게 묶음으로 파는 그런 거를 사와서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산에 빵 굽는 작은 마을이라는 빵집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제가 자주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근데 그 빵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침에 갓 나온 식빵 먹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때 그 빵집 앞을 지나가면 항상 그 환풍구를 통해서 버터 냄새랑 빵 굽는 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맡으면서 등교하는 길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빵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문화센터 있잖아요.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 베이킹을 배워오셨어요. 그래서 쿠키라든지 파운드 케이크, 머핀, 당근 케이크 이런 거를 집에서 구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한식을 요리해 주신 적은 별로 없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기억이 아니라 엄마가 구워준 쿠키, 엄마가 구워준 파운드 케이크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되게 강렬해요. 그래서 엄마가 빵을 자주 만들어 주셨었고 집에 도우 메이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죽기로 엄마가 피자를 구워 주셨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빵을 많이 먹으면서 자랐고 또 저희 부모님도 뭐 주말 아침에 빵으로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빵을 친숙하게 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좋아했어요. 네. 그냥 너무 맛있어. 또 이게 먹는 거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 아, 어쩌다 만들기까지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야기가 있죠. 일단 요거는 트레이더스 조에서 나오는 양파 소금인데, 어니언 솔트인데, 요게 이제 마법의 가루예요. 이렇게 토마토 위에 뿌려서 구우면은 환상적인 풍미를 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이렇게 뿌리고 오븐에 넣어서 구워줄게요. 자, 요런 상태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빵에 곁들여 먹기 좋은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 볼게요. 바질 페스토는 믹서기에 돌리면 제일 쉬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믹서기가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손으로 만들려고 절구통을 가지고 왔거든요. 저번에 만들어 보니까 너무 힘들던데 그래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질이랑 또 보통 잣을 사용하시는데 요즘 잣의 가격이 올라서 가지고 있던 캐슈넛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질, 캐슈넛, 그리고 마늘, 올리브오일, 그라나 파다노 치즈, 소금 정도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바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0g이어서 60g을 쓸 거고, 캐슈넛은 이것도 기호의 차이이긴 한데 저는 바질이랑 캐슈넛을 거의 1대1의 비율로 가져가 볼게요. 캐슈넛도 한 60g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한 3알 정도? 캐슈넛은 여기 절구통에 찍기 힘들 수 있어서 지퍼백에 넣어서 방망이로 좀 두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사전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마늘도 좀 정도 하고 절구통에서 나머지는 그러면 이거 하면서 토크를 좀 해볼까요? 아까 그래서 질문이 뭐였었죠? 어쩌다가 만들기까지 시작하셨어요, 빵을. 맞아요. 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 손으로 직접 빵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하면서 빵을 먹고 싶은데 그때 발견하게 된 게 사워도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워도우를 만드는 집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워도우라는 빵이 제빵계 중에서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워도우라는 빵은 온도나 습도, 발효 과정에 너무 예민하게 그 결과물이 바뀔 수 있는 빵이라서 정말 숙달된 기술자분들도 여러 데이터와 내공이 쌓여야 그래도 먹을 만한 빵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아, 그럼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온앤오프라는 프로그램을 찍게 되면서 그 프로그램의 MC였던 성시경 오빠한테 그 제과 제빵 학원과 선생님을 소개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제빵 기능사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빵들이 약간 올드한 빵들인 거예요. 뭐 단팥빵, 소보로빵, 단과자빵, 뭔가 요즘 유행하는 제가 만들어 먹고 싶은 빵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사워도우 계열의 건강빵들은 또 종류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워도우 장인, 사워도우 전문가라고 이름을 날리고 계신 선생님들을 제가 막 연락드려서 찾아갔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당연히 배웠지만 강원도에 메밀브레드라는 빵집을 운영하셨던 효조 베이커가 계시거든요. 그분의 워크숍을 들으려고 또 운전해서 강원도까지 갔던 기억도 나요. 우리가 정말 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 워크숍 이름이 산균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워도우를 굽는 여러분들과 또 고충,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제빵사분들을 또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빵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빵집을 또 많이 다니고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마팔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쩌다 보니 제빵업계에 또 아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제가 제빵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대뜸 빵집 가서 이제 거기 대표님이나 셰프님께 이 집 르방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연희동에 있는 한 사워도우 집이었는데 사워도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셰프님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르방 조금 나눠 주실 수 있냐
근데 또 흔쾌히 나눠주시겠다고 하셔서 작은 통에 르방을 받아왔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르방을 키우고 있지만 르방을 정말 요만큼만 받아와도 거기에 물과 밀가루를 새로 주면은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양의 르방을 나눔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수더분이라는 빵집, 제가 공덕역에 너무 좋아하는 수더분이라는 빵집을 몇 년 전에 또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셰프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려서 르방을 얻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빵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셰프님들께 막 여쭤보고 싶고, 그 집의 빵의 비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고, 그런 열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빵을 직접 굽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이 작업실까지 뭔가 마련하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작업실은? 작업실을 제가 이 작업실을 얻게 된 지는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요. 2024년 여름, 가을쯤에 처음 이 작업실을 열었고, 작업실을 열게 된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예요. 저는 정말 퀄리티 높은 빵집에서 바로 팔아도 될 만한 정도의 사워도우를 만들고 싶은데, 사워도우란 빵은 정말 피곤할 정도로 예민하거든요. 그냥 작은 가정용 오븐으로는 예쁜 사워도우가 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업소용 데크 오븐이 있어야 이렇게 볼륨이 빵빵하게 아름답고 맛있는 사워도우가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컨벡션 오븐으로도 가능해요. 가정용 컨벡션 오븐이 나오는데 크기는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컨벡션 오븐이 있었고, 근데 언제 한번 그 컨벡션 오븐조차도 최대 전력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가정용 컨벡션 오븐을 썼는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게 너무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기물이라서 가정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업소에서도 많이 쓰는 오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는 빵을 제대로 굽기가 어렵겠다. 집에서는 뭐 쿠키라든지 머핀, 휘낭시에 마들렌 이런 아이들은 쉽게 구울 수 있어요. 그냥 작은 발뮤다 오븐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설탕과 버터 거의 안 들어간 물, 밀가루, 소금만으로 얘를 부풀려야 하는 그런 크기가 큰 로프 한 덩어리 빵들은 이런 기물이 되게 중요해요. 약간 장비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물론 발효를 시킬 수 있어요. 이런 발효기가 없어도. 실온 발효를 해도 되는데 봄이랑 가을에는 그래도 얼추 실온이 한 26도, 27도, 28도 정도로 맞춰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여름에 지금 37도야. 근데 빵은 37도로 발효를 시키게 되면 반죽이 축 늘어져요. 빵을 제대로 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나 아주 더운 여름에는 일정한 온도로 맞춰줄 수 있는 발효기가 필요한데, 이런 발효기도 집에 놓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쓰는 이 반죽기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반죽기를 집에 놓기는 어렵죠. 이 세 기물을 아파트에서 또는 빌라에서 가동시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워도우를 제대로 굽기 위해서 이 정도 크기의 장비를 넣을 수 있고 전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작업실을 열게 됐어요. 근데 이 작업실에서도 이 월드세이키 오븐의 최대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 연락해서 승합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승합 공사를 하는데 2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높은 전기를 끌어와서 쓰겠다는 허가를 받는 데에만 돈이 몇백이 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이 두 단 합치면은 거의 두 단을 이제 예열을 했을 때 20kW 가까이 전기가 필요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배로 전압을 올렸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이
스팀 기능이 장착된 데크 오븐 2단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작업실 공간을 마련을 해놨어요. 이 작업실의 월세가 저의 집 월세보다 높거든요. 사실 여기를 그러니까 월세가 매달 나가니까 관리비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인 빵집을 열어보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그래서 스타터 베이커리라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놨는데, 근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활동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내가 뭔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빵을 구워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한다는 게 덜컥 겁이 나서 빵집은 안 되겠다. 그냥 작업실로 쓰자 해서 비싼 월세를 내고 있는 작업실로 그렇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천하제빵 때도 제가 이 작업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제가 같이 팀으로 활동을 했던 셰프님들에게도 이 공간을 많이 빌려드리면서 그래도 작업실 내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하제빵 얘기 나와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나갈 때 전문가분들도 엄청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 네네. 경연 프로에 서바이벌에 나가는 건데 맞아요.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셨어요? 제가 데블스 플랜 1에 나가고 나서 나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랑은 정말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이렇게 한 명씩 떨어지고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경쟁적인 성격은 나랑 안 맞아 하면서 다시는 안 나가게 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왜냐면 데블스 플랜에서는 진짜 뭔가 서로 모여서 정치질도 해야 되고 막 설득도 해야 되고 누군가 막 배신도 해야 되고 그때 제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서. 근데 이거는 빵이잖아요. 제빵이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계속 탈락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누군가를 막 억지로 배신시켜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뤄서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내가 잘하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뭐랄까 자신감? 그런 면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좀 창피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제가 빵을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빵을 굽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방송에 선보이는 건데 내 빵이 엉망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특히 이제 내가 만드는 빵들이 사워도우처럼 좀 예민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짜 막 못난 모양으로 나오고 빵이 막 제대로 발효도 안 되고 그럴까봐 그냥 나가지 말자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이 천하제빵 대국민 오디션 그 기사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는 셰프도 아니고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도 막 크게 쪽팔린 건 없지 않을까. 그냥 나가서 내가 얼마나 빵을 사랑하는지 그 열정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냥 1라운드에서 떨어져도 돼. 괜찮아. 너무 욕심내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제 1라운드에 붙고 나니까 72명의 셰프님들 중에서 30명, 31명 안에 든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고 진지해졌어요, 더. 근데 2라운드도 너무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서 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라운드에도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그때부터는 정말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었고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면서 경연에 임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허리 디스크도 터지고 저로서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제 인생에 언제 또 이렇게 대단한 셰프님들과 겨뤄볼 수 있을까? 다시 안 올 것 같았거든요. 이런 기회가. 지금 또 아직 젊으니까 열정 있게 임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고 제빵을 즐기다 보니까
이 업계분들을 더 많이 알고 싶었는데 천하제빵에 나가서 막 정말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명장님들 또 제빵사분들을 만나면 내 인맥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빵 쪽에 더 네트워킹을 늘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서 번호를 따고 와야지? 이런 내가 좋아하는 빵집 셰프님 번호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것도 있었죠. 1라운드 때 꼴찌로 턱걸이 합격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심경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뭔가 살면서 네. 꼴찌라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을 것 같은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떠셨는지. 야, 일단은 저는 살면서 꼴찌를 해본 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 꼴찌를 했었던 거는 체력장을 했는데 윗몸 일으키기 있잖아요. 윗몸 일으키기 제가 빵개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일으켜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학우들 중에서 윗몸 일으키기 빵개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꼴찌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흔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긴 해요. 어떤 분야에서 꼴찌를 한다는 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날 1라운드 때 나온 저의 빵의 상태를 보고 상당히 만족스러웠거든요. 평소대로 나온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2라운드에 대한 선택권을 등수별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등부터 31등까지 호명을 쭉 하셨는데 이제 1등부터 10등 이렇게 호명될 때는 아 그럴 수 있지 나는 10등 안에 들기는 어렵지. 그리고 나서 20등까지 호명을 했을 때는 아, 뭐 약간 하위권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20등부터 31등까지 또 계속 호명이 되는데 25등까지 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마 했어요 진짜. 에이 설마 꼴등은 아니겠지. 설마 했는데 30등에 최연소 중학생 그 셰프분이 호명이 되고 정말 제가 31등인 거예요. 진짜 꼴찌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빵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때 느꼈죠. 이 프로그램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나온 프로그램이구나. 또 저의 사워도우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아직 저의 경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는 1라운드 붙은 것만 해도 스스로 대견하고 또 그 31명 중에 유일한 아마추어로서 그러니까 본업이 제빵이 아닌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붙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추어 중에서는 1등이다. 프로들 사이에선 꼴등이지만 네. 시청자들 반응 보니까 경연장 자체가 제빵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맞아요. 그게 왜 힘들었냐면 업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홈베이커 분들 다 본인이 쓰던 기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븐도 브랜드들마다 이 실제 체감 온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240도로 맞춰놨어도 월드 세이키의 240도랑 라진 플롭의 오븐의 240도는 달라요. 빵에 그 굽고 나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오븐은 똑같은 240도여도 더 높은 240도고 어떤 브랜드 더 낮은 240도인 거예요. 우리 왜 뭐 아디다스, 나이키 운동화가 똑같이 260, 270이어도 모델마다 다 다르잖아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잖아요. 이 온도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빵은 윗불이 있고 아랫불이 있고 그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발효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효기도 내가 27도로 설정을 해놨어도 브랜드들마다 또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고 이게 근데 경연장에서 내가 처음 써보는 기물로 빵을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와 습도도 경연장은 내가 기존에 있던 환경이랑 다르잖아요. 실제로 갔을 때 경연장의 그 스튜디오 온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오븐이 2대밖에 없지만 경연장에는 오븐이 몇십 대가 있잖아요. 그 오븐이 동시에 다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아주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경연장에서 몇 시간 있다 보니까 막 볼이 빨개지고 다른 셰프님들 땀 흘리시고 근데 그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빵은 반죽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과발효가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발효 시간을 내가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이제 허둥지둥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전으로 2라운드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 근데 저 그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혜성 대형 사고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네네.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 심경을. 정승재 쌤이 그 기사를 보시고 나 혹시 스캔들 터진 거 아니냐고 걱정해 주셨거든요. 아, 그게 팀전을 다 같이 하는데 저희 팀의 미션이 해장빵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장에 좋은 빵을 만들어라. 이게 미션이었는데 일단은 미션 자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해장에 좋은 빵이 어딨어. 그걸 우리가 이제 없던 빵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왜 우리가 해장하면 생각나는 게 감자탕 같은 해장국 그리고 뭐 불닭볶음면 같은 아주 매운 음식 속을 이렇게 좀 느끼한 속을 쫙 내려가게 해줄 수 있는 아니면 뭐 황태국, 콩나물, 토마토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속재료들을 빵에 넣어서 만두처럼 싸서 그렇게 해장빵을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빵들을 구워야 되는 다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 왜 해장국에 뚝배기 그릇 있잖아요. 그 검정색 뚝배기와 뚝배기 받침을 본딴 그런 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뚝배기 받침을 블랙 쿠키 반죽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작업실에서 연습을 했을 때 그 반죽이 이게 다 손으로 밀어야 되니까 이거를 뭉쳤다가 밀었다가 뭉쳤다 밀었다 이런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연장에서 이경무 셰프님이 그 블랙 쿠키 반죽 한번 펴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멀쩡하게 밀어놓은 그 반죽을 다시 반죽기에 넣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잠시 이 생각 회로가 정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멀쩡히 예쁘게 다 이제 펴져서 그냥 찍어서 굽기만 하면 되는 그 반죽을 다시 반죽기에 넣을 리가 없는데 와 진짜 그때 뭐에 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반죽이 리셋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때문에 공정이 2배로 늘어난 거죠. 가뜩이나 이제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6시간이었거든요.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150인분을 만들어내야 됐어요. 빵을 150개를 최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빵은 발효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6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반죽을 리셋을 시켜놔서 셰프님들과 제가 이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다시 반죽을 피고 근데 다행히 마지막 그 6시간에 1분까지 잘 활용을 해서 문제없이 빵을 다 구워내고 세팅을 해내고 결과적으로 전체 2등으로 높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죠. 아니 제가 그때 만약에 그런 대형 사고를 쳤는데 우리 팀이 뭐 꼴등을 했거나 해서 전원 탈락을 했으면 저는 진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요? 셰프님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인터넷에 온갖 악플이 이제 떠다니겠죠. 아니 제가 그 사고를 치고 나서 무서워서 댓글을 못 보겠는 거예요. 원래도 댓글 잘 안 보긴 하지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스타그램에 그 제가 실수한 부분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눌러보지는 못했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대신 봐줬어요. 제 친구들이 대신 그 영상을 봐주고 그 댓글을 알려줬는데 와 이혜성 서울대 어떻게 갔냐 내가 가게 사장이었으면 한 대 때려줬을 듯 이런 댓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댓글이 달릴만 하지 않았나. 너무 멍청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거라서. 열심히 만회해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죠. 물론 방송 때는 그런 장면들이 잘 안 담기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은 덕분에 저는 셰프님들과 아주 좋은 인연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악플 읽기 이런 거 찍어보면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한번 봐볼까요, 지금? 무서울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거는 그 악플이 아니라 그때 그 빵을 뭐 네. 대학생분들인가? 뭐 홍보를 해야 됐었나요? 맞아요. 그때 엄청 막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그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다른 라운드들은 그 마스터 심사위원분들만 심사를 하셨는데 그 라운드는 대학생 심사위원단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분들이 함께 시식을 하고 그분들이 평가한 점수가 또 라운드에 반영이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 영양학과라든지 이렇게 식품 조리 관련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분들 몇십 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학생분들이 그 팝업 매대를 돌아다니면서 빵을 시식해보고 얼마만큼의 빵을 사갔는지 그리고 그 빵들에 대해서 몇 점을 줬는지 그게 이제 평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저희 팀 이름이 해장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대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 원래 되게 소심하고 이런 막 이제 나서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막 그분들한테 가서 해장빵 사세요! 해장빵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속 풀러 오세요! 막 이런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러 막 열심히 다닌 거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필하려고 이제 그 해장빵에 대한 소개도 계속 하면서 한 입만 드셔보시라고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장빵이라는 이름이 해괴해서 그렇지 맛은 진짜 좋거든요. 제가 먹어봐도 그 감자탕 고기 넣은 빵이랑 불닭 소스 넣은 해물빵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입 드셔보신 분들이 또 반해서 높은 점수를 주셨고 그 대학생 심사위원분들한테는 저희 팀이 1등이었거든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제빵계에서는 네. 초년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에 맞아요. 비해서. 그래서 뭔가 초년생 분들이 사회에서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면은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해장빵이 2등을 잘하고 네. 그 다음에 1대1 바로 이제 팀끼리 1대1 배틀을 지목을 당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심경이셨나요? 솔직히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같은 팀이었으니까. 우리는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낸 전우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제가 최약체처럼 보였기 때문에 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목을 당했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치만 또 제가 그 함께 배틀을 했던 홍규 셰프님을 잘 알거든요.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이 팀전을 해보면 이분이 되게 유쾌하고 따뜻한 분이다라는 걸 알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방송상의 재미를 위해서 같이 함께 했던 팀원을 지목을 해서 같이 팀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는 그래도 되게 선의로 잘 경쟁을 했던 게 홍규 셰프님이 아직 업장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업실에서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의 메뉴는 비밀이기 때문에 서로 준비하고 있는 메뉴는 비밀이기 때문에 각자가 이용하는 시간은 피해서 이제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면은
홍규 셰프님이 그 이후에 와서 이제 또 이 작업장을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된 거였죠. 그 팀원분들이 같이 공간을 쉐어하고 할 수 있어서 그 점에서 되게 고마워하셨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면 누군가 막 업장에 다 같이 모여서 팀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방 좀 멀리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작업장이 마련돼 있어서 저희 팀이 되게 편하게 잘 썼죠. 뿌듯해요, 그거는. 저도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탑10 심사 그때 네. 저의 존재가 프로그램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 심사평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런 말을 하셨었는데 어떤 심경이셨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프로고, 제가 빵을 굽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왜 나와? 그런 반응이셨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심사위원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님도 그런 대중적인 시선에서는 저의 존재가 어떤 이 프로그램의 진지함을 좀 퇴색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일정 부분 동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가 빵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고 몇 년간 제빵을 계속 연구를 해오고 빵을 구워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도전을 한 거고,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도 이만큼 할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가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후회되는 것도 없고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탑10에 딱 진출합니다. 했을 때 신경은 네.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죠. 초반에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고, 그냥 쟁쟁한 셰프님들과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제가 이때까지 준비해온 실력을,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제빵에 대한 자신감이 더 붙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저 혼자서 이 작업실에서 혼자 빵을 구워왔으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빵을 구우시는지 현장에서 지켜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혼자서 독학만 하다가 이제 어떤 대학이라든지 아카데미에 가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좀 엿보고 온 느낌?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바즈 페스토가 다 완성이 됐어요. 이게 믹서기를 돌리지 않은 100% 수제 바질 페스토입니다. 근데 이렇게 믹서기를 안 쓰고 알갱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바질 페스토를 만들면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높이가 더 올라왔죠. 이제 슬슬 구워도 될 것 같아요. 짠! 발효가 잘 되었어요. 이게 이제 덧가루 뿌릴 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인데, 원래는 차망이에요, 차망. 얘를 이렇게 뿌려주는 이유는 혹시 이 반죽의 위치를 옮기게 될 때 덧가루가 뿌려져 있으면 달라붙지 않고 좀 더 쉽게 옮길 수 있어서 이 위에도 이렇게 덧가루를 뿌려줄게요. 덧가루를 뿌리면 나중에 쿠프 넣고 나서 구웠을 때 더 예쁘게 나와요. 색깔이 확실히 달라요. 이 칼질을 해둔 대로 반죽이 열리게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수증기가 엄청나죠? 이렇게 스팀을 넣어주는 이유가 이렇게 큰 빵들은 스팀을 넣어주지 않으면 표면이 마르면서 그게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커져야 되는데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표면이 마르지 않게 계속 얘네들이 이렇게 살갗이 터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통통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구워줄게요. 뚜둥. 지금 보면 여기 하얀 부분이 제가 아까 가루를 톡톡톡톡 뿌렸던 부분인데 확실히 가루를 뿌린 부분이 더 예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칼집을 냈더니 쿠프 결로 반죽이 이렇게 빨딱 토끼 귀처럼 섰죠. 그래서 사워도우를 만드는 분들은 이 토끼 귀가 잘 나오는 거를 비주얼적으로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빵이 잘 구워졌는지를 확인할 때는 밑부분을 톡톡톡톡톡 이런 소리가 나면은 빵이 잘 구워진 거예요. 제가 만들어 먹을 때는 저는 이 토끼 귀 부분을 조금 더 태우고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내는 걸 좋아하는데 또 주변에 선물을 할 때는 이거 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한 요 정도 색깔이 날 때까지 굽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치즈가 녹아서 살짝 번트된 느낌인데 저는 이 부분 맛도 좋아합니다. 예쁘죠? 사워도우는 안에 내부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칼질을 하면은 안에 단면이 떡질 수가 있어요.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수증기를 충분히 빼준 다음에 잘라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굽고 나서도 한 30분 정도를 기다려줘야 되는 빵이에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굽는데도 30분, 식히는데도 30분. 근데 작은 빵들은 사실 굽는 시간도 15분이면 끝나고 갓 구웠을 때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식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사워도우는 굽고 나서도 기다려줘야 되는 정말 느린 빵입니다. 빨리 먹고 싶네요. 저는 사워도우를 잘라서 이 루꼴라와 토마토, 바질 페스토, 브라타 치즈, 잠봉을 곁들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잠봉류를 제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소금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샀습니다. 이 천하제빵 도전이 끝나셨잖아요. 네. 거기에 그 도전에 좀 영향을 받았던 책도 혹시 있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제가 오브제로도 많이 쓰고 있는 타르틴 브레드입니다. 제가 처음 사워도우라는 빵의 베이킹에 도전하게 된 책이거든요. 타르틴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사워도우 집이 있어요. 근데 이 타르틴 브레드의 오너 셰프 체드 로버트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미국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파운데이션 어워드를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 체드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바로 이 타르틴이라는 대단한 브랜드를 창업한 대표님이자 셰프님입니다. 타르틴 브레드는 사워도우계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타르틴 브레드에 가면은 컨트리 브레드가 파는데 그 빵 크기가 진짜 커요. 한 요 정도 되나? 정말 그 옛날에 장발장이 훔친 빵이라고 불릴 법한 거대한 크기의 빵을 파는데 그 빵이 정말 그 신맛이 나는 사워도우의 어떤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워도우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사워도우 쪽으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이 타르틴 브레드는 꼭 들러야 할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타르틴 브레드가 한 3군데 정도로 영업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빵집의 본점을 가보고 싶어서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순전히 사워도우만을 위해서 간 곳이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사워도우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 100선에 샌프란시스코의 사워도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그 우리나라 대전의 성심당처럼 거기에 샌프란을 가면은 뭐 타르틴이든 뭐 부댕 베이커리든 사워도우를 꼭 먹어봐야 된다. 뭐 심지어 샌프란 공항에서도 사워도우를 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샌프란 가서 타르틴 빵을 먹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사워도우보다 훨씬 더 신맛이 강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조금 더 현지화돼서 그 신맛이 중화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이 타르틴 브레드라는 책을 보고 나도 사워도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오너 셰프님은 처음에 타르틴 브레드를 만들 때 거의 장작 같은 실제로 손으로 만든 그런 화덕에서 빵을 구우셨더라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워도우를 구우시는데 나는 5분만 있으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용기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레시피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컨트리 브레드, 사워도우를 굽게 된 여정을 이 책에 많이 녹여내셨는데, 이 책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피자도 사워도우로 만들 수 있고 크루아상도 사워도우로 만들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빵들을 건강하게 구울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저처럼 제빵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책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태운 빵을 좋아해요. 이런 빵이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치만 여기 이렇게 까맣게 될 정도로 태우는 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 그림이, 이 사진이 너무 예뻐서 오브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런 빵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빵의 색감이 너무나 그 자연적인 나무 색깔을 닮아서인 것 같아요. 그 왜 진한 오크나무, 월넛나무 이런 나무의 그 자연적인 나무의 색감을 가장 닮은 빵이라서 제가 또 애정하는 종류의 빵입니다. 그러면 이제 빵을 잘라볼게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이게 이렇게 기공이 큰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보기에도 예쁘고 발효가 잘 된 거라서 먹었을 때 퍽퍽하지 않아요. 아, 오랜만에 사워도우 굽는데 잘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기도 기공이 엄청 좋아요. 피디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구멍이 숑숑숑 너무 예뻐요. 그쵸? 네. 발효가 너무 잘 됐어. 드셔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그쵸? 산미가 진짜 좋죠.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 아까 만든 바질 페스토를 발라줄게요. 바질 페스토를 발라주고 위에 루꼴라를 올려줍니다. 제가 구운 선드라이 토마토를 올려줄게요. 토마토가 또 약간의 산미가 있기 때문에 사워도우랑 잘 어울리거든요. 전봉을 위에 올려주고요. 브라타 치즈를 살짝 잘라서 빵 뚜껑을 덮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요렇게 휘뚜루 마뚜루 만든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사워도우 샌드위치. 제가 만든 샌드위치예요. 피디님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완성 고생하셨습니다. 완성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사워도우.
내가 만든 사워도우에 내가 만든 바질 페스토. 맛있어. 비디님 솔직히 샌드위치 사 먹을 필요 없지 않나요? 샌드위치 정도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아닌가요? 빵까지. 빵이 되게 뭔가 촉촉하다고 해야 될까? 오, 그쵸. 촉촉하죠. 이게 수분율이 74.2%예요. 촉촉한데 그렇다고 막 떡진 느낌은 아니고 되게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워도우를 만들려고 한 5년 연마했습니다. 이렇게 천하제빵 도전이 끝났잖아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새로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 그분들에게도 뭔가 해주실 음. 말씀이 있으실지 음. 해드리고 싶은 말? 이러고 사실 싶어요. 아나운서 시험도 사실 다 도전이고 맞아요. 서울대로 네. 뭔가 공부, 수능에 대한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것도 도전이고 맞아요. 인생은 맞아요. 참 도전의 연속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을 딱 끝내시고 또 느낀 점? 저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상처받고 실패할 일들을 굳이 사서 하는 사람 같아요. 천하제빵을 나갈 때도 제빵 실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면 어떡하지? 그냥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창피함만 당하면 어떡하지? 쪽팔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오디션 모집 공고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거였는데, 근데 잃을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거든요. 사실 좀 창피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못나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100억 자산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리스크가 달려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저는 제가 새롭게 도전하게 될 일들의 리스크를 되게 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리스크를 좀 과소평가한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자극이, 그런 생산적인 자극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주위에서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이 재미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무슨 낙으로 사나.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뭐 회사 다니고 또는 애기 키우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우울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원래 인생이 그런 것 같거든요. 인생이 막 대단히 도파민 터지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무료한 일상에 어떤 새로운 리듬,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분명히 더 성장하거든요. 물론 아무 일에도 도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몸과 마음은 제일 편하겠죠.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삶의 무료함, 삶의 권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어떤 우울증? 이런 걸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션을 스스로에게 계속 부여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런 자극이 없어도 안 그래도 삶이 너무 다이나믹하고 힘들다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께는 막 지금 도전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치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은 많이 깨지고 상처받고 저처럼 이제 대형 사고 실수를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비난받겠죠. 아니 저 아마추어가 왜 나와가지고 물을 흐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 전문가들만 나오는데 근데 내가 도전하는 게 뭐 범법 행위가 아니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그 도전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혁신은 다 그런 도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욕했잖아요. 사기꾼이다. 허언증이 있는 사람이다. 망상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도전도 안 하고 있으면 욕을 안 먹겠지만 사서 욕을 먹어가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분들께 그냥 도전하면서부터 최악을 생각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도전하세요. 꿈이 이루어집니다.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천하제빵에 도전했을 때 딱 그랬어요. 내가 막 탑 10까지 가야지.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도전한 게 아니라 나 여기서 꼴찌해도 잃을 거 없어. 좀 쪽팔리면 어때? 내가 여기에 큰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1라운드에 떨어질 가능성이 커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한 거라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도전한 거라서 그게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도전하셔도 돼요. 그럼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따랐을 때 이게 진짜 무슨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